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문제일까? 제도가 문제일까? 아니면 그저 하늘의 뜻이었던 걸까? 재난과 같이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과거의 우리는 그저 신의 뜻이거나 불운의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체계화되면서 사전에 알고 예방할 수 없었거나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와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서로 엄밀히 구별하려는 태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요.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거의 사고였던 불운, 신의 뜻, 자연재해 등은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면 사람의 문제 혹은 제도의 문제는 책임을 지우되 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는 고쳐야 하고 사람은 처벌하거나 갈아치워야 하는 거니까요. 요즘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자칫하면 제도의 문제를 놓친다거나 애꿎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은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문제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정준이의 논은 바로 그 이상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준이의 논 55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 내용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 외교에 관련된 것과 과거의 윤석열 외교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이른바 UAE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로 대규모 경제협력 계획이 발표가 됐죠. 원자력 발전 분야라든가 방위산업, 보건의료, 문화,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특히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에 관련된 공동개발 및 UAE 내에 대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등에서요. 총 350억 달러, 약 45조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문은 국빈 대우 방문이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측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동 방문임을 감안해서 공군 전투기를 호위시키기도 했고요. 대통령궁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공식 환영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실로 최고 수준의 국빈 의전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기존 사례에 비교해서도 뚜렷합니다. 지금은 다음 순방지인 이집트에 막 도착해서 조만간 이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과 이집트의 수교고의 30주년이 되는 해라서 한국 정부의 대중동 구상인 카이로 구상이 바로 지금 아마도 발표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집트의 최대 국영 일간지인 알 아흐람에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요. 여기서 교역 확대 그리고 교육 문화 부문의 협력을 심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죠. 그리고 여기서 이집트가 그간 가자지구 사태에서 중재국으로서 아주 외교적인 인내를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중재자로 노력하고 있는 한국에 비견시키는 그런 목적의식적이고 영리한 방법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집트 방문을 마치고 나면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남아공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정부의 윤석열은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와 어떤 일들을 벌였을까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2023년 1월이었는데요. 사실상의 첫 해외 순방에 가까운 것이었었고요. 이때도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원전 협력, 방산 협력,
그리고 대규모 투자 약속 등 외형은 어슷비슷해 보이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성과라고 부르는 건 지금이나 그 전이나 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양의 각서는 실제로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어떤 틀을 잡는 그런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어느 정도는 정부별로 좀 더 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질적인 성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집트와는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중에 제대로 된 정상 외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상호 방문도 없었고요. 기껏해야 24년쯤에 정상 간 통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만 나옵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궁금해질 텐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윤석열의 외교관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아하 하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형식적인 문제만을 한번 짚어보고요. 실체를 한번 따져보면 더 우스꽝스럽습니다. 2023년에 아랍에미리트 방문 당시에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중앙에 서서 걷는 모습이 연출됐던 바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목적의식적으로 연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요. 김건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되게 많은 스캔들에 휘말려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소리를 덮겠다고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그리고 제2부속실은 설치하지 않겠다. 이런 상태였었던 겁니다. 이것을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었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보시게 될 이 앞날의 칠흑 같은 어두움을 예고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더 문제였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파병된 한국군의 아크 부대 방문해가지고요. 이런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UAE에 오게 됐느냐? UAE는 바로 우리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 기가 막힌 발언이었죠. 아무리 한국군 부대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라고 하더라도요. 상당히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UAE와 이란 사이를 자기가 나서서 적대 관계로 규정해 버림으로써요. 한국과 이란 관계는 물론이고요. 남의 나라들인 UAE와 이란 관계까지 아주 엉뚱하게 들쑤셔 버립니다. 사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던 이란의 외무부는 당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이 정도면 거의 경고였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일정한 패권 다툼도 있고 종파 간의 갈등도 있고요. 미국과의 동맹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갈등 요인이라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걸 두고 감히 가장 위협적인 국가니 적이니 하는 발언은요. 수준 이하를 넘어서 실로 외교적 참사였다라고 할 만합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요. 약간의 갈등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서로 최대의 교육국 관계에 놓여져 있는 아주 밀접한 국가입니다. 외교적으로도요. 경제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복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이게 이제 바로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해협이죠.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유지를 위해서 상호 간에 노력 중이라서 서로 간에 불똥이 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남의 나라 대통령이 와서 당신들의 형제 국가다 그러면서 적이라는 걸 이란에게 들씌워버리는 이상한 짓을 해봤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는 그간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잘 지내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뚜렷했고요. 과거에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실효적인 경제협력을 이끌어냈고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방산 분야, 문화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의 가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현명한 부분이 바로 여기였다고 보는데요. 이집트에 가서는 서로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이거는 한국의 역할과 이집트의 역할을 아주 밀도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한 결과물로서 잘 표현된 외교적
메시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윤석열의 외교는 외교가 아니라 이건 참사였고 외교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로 내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교에서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가치 외교라는 허울 아래에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 등 거의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국격도 떨어뜨리고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그냥 김건희의 해외 유람 용도로만 사용했다라고 평가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최근 내란 재판에서 좌파 정상들은 한덕수 총리가 그냥 만나라 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그런 증언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윤석열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 발언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놀라울 정도지만 솔직히 저는 이런 의문입니다. 대체 이런 말들이 왜 내란 재판에서 다뤄진 걸까?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에게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당분간 대신 가져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이없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특검의 질문 목적은 한덕수의 재판이니까 한덕수가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즉 협조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즉 윤석열이 지시하고 그거를 한덕수가 따르는 그런 구도를 확증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는요. 윤석열의 재판은 아니니까 그래도 윤석열이 이념에 치우쳐서 외교 및 국가안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그릇되게 내렸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짚는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자, 근데 윤석열은 자기가 내란 목적으로 한덕수 등의 적극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 이렇게 이상하고 허무맹랑한 발언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보시다시피 더 우스꽝스럽고 어이가 없죠. 그 발언의 내용을 짚어보면요. 외교 상대국들을 그저 돈 달라고 손이나 벌리는 나라쯤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집트 등의 중요 국가들과 만날 생각조차 없었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좌파 정상인이라면서 이념적 잣대로 특정 국가들을 배제하고 자신은 이른바 더 중요한 일을 해야겠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답한 건데요. 그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게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내란 특검이 보기엔 그건 내란이었겠죠. 자, 그리고 윤석열이 이날 발언을 통해서 한덕수를 대신 보냈다고 한 게 에이펙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이었는데요. 사실 그 일이 일어난 건 12상 계엄 조치 이후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지시를 한 이후에 이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29차 에이펙 정상회의 대립 참석을 했던 건 한덕수 총리가요. 2022년 11월 18일의 일이었고요. G20 화상 정상회의에 한덕수 총리가 참석했던 건 2023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 굳이 좌파 정상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뿐인데요. 계엄 전에 열렸던 G20 정상회의 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사실관계 자체를 아예 헷갈리고 있거나 영 엉뚱한 말로 답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내란에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술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건 바보 전략을 쓰는 것에 가깝고요. 내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 증언으로부터 보는 것들을 일단 제외하고라도 그가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었어야 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왜 외교라는 말을 썼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이 외교 과정에서 오로지 진심을 다했던 건 사실상 동북아 질서의 장애물인 일본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앞에만 서면 왜소해지기만 했죠. 그러니까 뒤돌아서 욕설이나 퍼부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치 외교를 부르짖었지만 사실상은 외교의 가치를 해외 유람 수준으로 왜곡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발생했던 신안에서의 해상 여객선 좌초 사건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셨을 겁니다. 어제 밤인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경에 26,000톤급의 대형 여객선인 퀸 제누비아 2호가 제주항을 출발해서 목포항으로 향하던 중에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의 무인도인 족도 해상에서 이 족도에 걸려서 좌초되어 버렸던 겁니다. 이 당시에 승객은 246명, 그리고 승무원은 21명 등 총 26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해양경찰청은 신고를 접수한 후 3시간 10여 분 만에 승객 전원을 무사히 구조해서 우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비록 좌초 당시 충격으로 27명이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선박의 침수나 화재 징후는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신속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항해 책임자의 운항 과실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게 좁은 수로 구간이어서 자동 항법 장치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동으로 운항을 해야 됐는데 항해 책임자가 운항 중에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변침, 즉 방향 전환 시기를 놓쳐서 무인도에 충돌해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등의 조사를 더 거쳐서 형사 처리에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에 보고를 받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구조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개하라고 지시한 거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지휘봉을 들었는데요. 사고 발생 직후 상황을 보고받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현장 지휘 체계가 즉시 가동됐고요.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 상태를 점검해서 또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 대피소 및 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그리고 구조된 승객들의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구조가 다 확인된 사고 다음 날인 오늘 20일 김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원 구조된 것에 대한 안도감을 표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렸던 안전 지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한 장면입니다. 재난에서 국가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셈이죠. 어젯밤에 논객 여러분들을 비롯한 전 국민이 깜짝 놀라면서 세월호 트라우마를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세월호 침몰 지점인 진도군 관매도 인근의 해상과 불과 50km도 안 되게 떨어진 곳이고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대형 여객선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 지역민들하고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사고 선박인 퀸 제누비아 2호는 실제로 과거에 인천 제주 항로, 세월호 항로였죠. 여기를 오가던 비욘드 트러스트가 모습을 바꾼 거여서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7년 8개월 만에 당시 해당 항로에 취항한 바 있었던 바로 그 선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로 유발할 뻔했던 사고가 다행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신안 사고는 선박이 암초에 좌초돼서 걸린 상태로 멈췄기 때문에 세월호와는 달리 배가 급격히 침몰하거나 전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안 사고에서는 해경과 관계 당국이 신고 접수 후 신속히 활동을 해서 3시간 만에 승객 전원을 무사히 구조한 것. 절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무사히 구조한 것으로 결말지어질 수 있었는데 이거는 신속한 초동 대처 그리고 현장 지휘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안사고 탑승객들은요, 비교적 질서 정연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에 임했고요. 안내 방송도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 유사 사건에서
어처구니 없는 과실에 의해서 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세월화는 달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반영된 이런 신속 대응에 의해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자연스럽게요, 최근 계속 문제되고 있고 저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한강버스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대중교통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게 유람선이든 대중교통이든 심각한 문제를 계속 보여왔고, 특히 그게 대중교통이라면 더더욱이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애초에 사업성도 없었다는 그 문제, 여기에 과잉한 예산을 지출했다라고 하는 문제, 이 업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뢰성이 굉장히 낮은 초보 업체였다라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재정 지원 등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문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아마 가능한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그 온갖 문제를 안고서 시작했지만, 오늘은요, 안전 문제에만 한번 집중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업체는요, 이런 목적의 선박을 만들고 관리하고 운항해 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이 매우 지연됐고요. 중도에 또 계약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세훈 시장이 계획했던 개통 시기보다도 훨씬 뒤로 연기가 돼버렸죠. 겨우겨우 해서 2025년 5월, 6개월 전쯤에 시운전하던 중에 선박 밑바닥이 찢어지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 운항 첫날인 9월 18일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항 사흘 말인 9월 22일 전기 개통에 이상이 발생했고요. 9월 26일에는 방향타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잦은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되거나 되돌아오는, 회항하는 일이 반복되었던 거죠. 잦은 고장으로 또 결항까지 속출하면서요, 정기권 구매자들의 환불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잇따른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서울시는 한 달도 안 된 9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상태에서 시범 운항하겠다는 계획으로 전환합니다. 그런데요, 승객이 탑승하지 않고 있던 기간인 10월 17일 야간 훈련 중에 부표, 즉 떠있는 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 문제 역시 은폐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인 11월 1일에 또 다시 운항을 재개했는데, 한 달간의 점검을 마치고 재개된 이 운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도는 느리고 중간 선착장에서 인원 제한이 일어나는 등 환불이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여러분들도 최근에 들었던 소식처럼 잠실 선착장 인근 얕은 수심 구간에서 한강버스 102호가 강바닥에 걸려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고요. 그리고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에 대한 항로 표시 등의 밝기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 시장은 사고 발생 직후인 11월 16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18일에 서울시 의회 제333회 정례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번 사고는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휴먼 에러라고 규정합니다. 왜 영어를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냥 사람이 벌인 실수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 짚어보면요, 바로 불과 며칠 뒤에 일어날 11월 19일의 신학 선박 사고의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 아니신가요? 11월 19일 사고는, 즉 신안에서의 사고는 이 한강버스 사고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형태는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발생 이유가 달랐죠. 한강버스가 만약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더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일단 첫째, 2025년 시운전 중에 선박 밑바닥이 찢어지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게다가 11월 15일에 그 최근 사고 전까지 무려 15건의 동일한 밑걸림 보고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이것을 중대한 안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요. 안전불감증 비판 거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그런데 오 시장은 지금까지 발생한 여러 고장들을 그저 굉장히 경미한 잔고장들이라고 치부합니다. 사고 발생 시마다 운항을 멈추는 건 과도하다며 그래야 되냐고 되려 반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강버스가 시민의 일상에 정착할 때까지는 철저히 관리하겠지만 정치적 비판은 멈춰달라, 이런 뻔뻔스러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규제하면서 대처하지 못하는데 외부에서 견제하지 않으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이렇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도 연장을 검토하라는 김 총리의 정당한 지시에도 들은 척 만척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리어 스스로 안전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을 자기 손으로 정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또 다섯 번째, 2025년 9월에 정식 운항 초기에 유아 어린이용 구멍조끼가 보관된 캐비넷이 휠체어 경사로에 막혀서 비상시 즉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안전수칙 영상이나 오디오 안내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구명조끼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1월에 행정안전부가 행한 2차 안전점검에서는요. 일부 선박에서 필수 비치 수량보다 구명 튜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한강버스는 사고 대비 승객 안전 조치가 대단히 부실한 상태이고요. 이를 규제하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없이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비상대응 매뉴얼이 8줄인데 반해 언론 대응 지침은 5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원들이 주 한강버스에서 확보한 사고 비상대응 절차 매뉴얼을 보면요. 선박 직원은 언론 접촉을 피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언론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고 직후 선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 선박 직원의 휴대전화, 태블릿 등 개인 통신기기를 수거해야 한다. 바깥으로 내빼지 말라는 거죠. 정보를 빼주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지적을 하자 오 시장은요. 그 매뉴얼은 구형 버전을 갖고 계신 거라고 응수합니다. 그런데요. 구형 매뉴얼이든 신형 매뉴얼이든 안전보다 사실상 대언론 홍보, 정확히 말하면 언론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그걸 더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영실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미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쳤고 사고 날 때마다 멈출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6개월간 계속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나면 멈추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사고로부터 배우는 게 없는데 자기 입으로 무슨 안전을 논하고 있습니까? 게다가요, 이 발언은 15일 한강버스 사고가 난 이후 발언이고요. 19일 신안선박 좌초 사고가 난 이후에 진행된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거 단순한 휴먼 에러로 발생한 잔고장이 아니라 오세훈이라는 휴머니 에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큰 고장부터 고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목숨이 희생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논객 여러분이 하이니히 법칙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재난이라고 하면 많이들 연결해서 생각하실 정도로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데요. 이 법칙은 이른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내용은 한 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같은 원인으로 인한 유사 사고가 29건이나 발생하며 또 그 전에 겉보기에는 아주 경미해서 연관성이 없어 보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를 내포한 사고가 300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일종의 징후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심각한 사고가 29건이 터지고 그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만다는 얘기죠. 자, 이거 실제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통계화시켜가지고 나온 법칙이기도 하지만요. 보시다시피 수치 자체가 대단히 비례적인 구조, 1, 30, 300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외우기도 쉽고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와 법칙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인리히는 대부분의 이런 사고가 인간의 실수에 있다고 말하지만 88%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이 이후 많이 비판되고 보강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대 사고가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29건의 큰 사고가 먼저 발생하고 또 그 전에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금물입니다. 대형 사고는 앞에 29, 300을 채우지 않고서도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세환 시장의 이야기처럼 경미한 또는 잔고장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매우 중대히 여겨서 꼭 원인을 먼저 밝혀내야 크고 작고 중대한 사고들을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실수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그런 실수를 유발하는 뒷배경, 즉 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선박사고건 외교적 참사건 수행자들의 실수나 어이없음만을 탓하지 말고요. 결국은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시장이라는 인간이자 동시에 제도인 존재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크고 작은 사고 끝에 내란이라는 실로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만 요즘 밝혀지고 있는 정보처럼 애초에 내란의 가능성을 품고 있던 인간이었고요. 그가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되어버림으로써 그 결말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지금의 사법제도가 이것을 사후적으로라도 교정해주지 않는다면 제2의 윤석열, 제3의 내란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휴먼 에러를 감히 입에 올리시는 서울시장님, 제가 보기엔 당신이 이미 재난이고 사고입니다. 정준이의 논 5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기 바랍니다.